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유럽 주요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 만에 18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강력한 방역 조처를 내놓고 있지만 봉쇄나 계약 연기 등에 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임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는 17만 9,807명으로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25일에 10만 4,611명보다 7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추가 접종 간격을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주 3회 이상 재택근무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 그리고 술집에서는 인원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자리에 앉은 채로만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이날 12만 9,471명이 확진돼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부 장관은 새해 전 영국의 추가 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There will be no further measures before the new year. 이탈리아 보건당국도 이날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8,31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만큼 신규 확진자가 많지 않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현지 시각 28일 백신 미접종 외국 여행자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독일 역시 현지 시각 27일부터 모임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역의 체육관과 수영장 그리고 영화관 등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민지입니다.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긴급 승인 소식에 기대감을 가진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지 또 혹시 조심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이런 먹는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을 민정희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우선 처방 대상은 확진자 가운데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입니다.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암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등 고위험군 가운데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환자가 대상입니다. 제약사들이 어떤 정보들과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처방 기준을 먼저 설립하고 이 처방 기준에 따라서 원활하게 즉시 처방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부정맥이나 고지혈증, 통풍, 협심증 약 등은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처방 단계에서부터 환자가 금기 약물을 복용 중인지 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오남용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먹는 치료제를 복용하지 못할 경우 주사형 치료제인 레키로나의 대체 투약이 가능합니다. 특정 약물의 체내 농도가 증가하거나 또는 이 효소를 직접 유도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 팍스로비드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으로는 설사나 미각 이상, 구역질 등의 가벼운 이상 반응만 보고됐지만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저용량이긴 하지만 리토나비어가 상호작용하는 약이 많아요. 이 약 자체가 갖고 있는 부작용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분해 요소를 차단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확인됐고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오미크론 신속 검사법 개발을 마치고 내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것만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전날보다 49명 늘어난 1,15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생 이래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 25일 1,105명보다 46명 많은 역대 최고치로 9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5,409명이고 사망자는 하루 새 36명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하루 사이 109명 늘어 누적 558명입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2만 7천여 명,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없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75%,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약 54%입니다. TV 토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양강 후보가 격돌하는 기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범죄자와는 토론이 어렵다고 했고 토론은 의무사항이라는 이재명 후보는 이런 윤 후보의 입장, 토론도 특검도 안 하겠다는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기현우 기자입니다. 대장동 특검을 받아야 법정 외 TV 토론을 할 수 있다 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범죄자로 본다며 그런 후보와 토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정적 범죄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데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토론 요구는 물타기로 봤습니다. 비리와 이런 것을 감추기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토론 뒤 패널들과 만난 자리에선 검사 출신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범죄자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장동에서 흘러나온 돈이 불법 정치 자금으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거듭 토론과 특검을 연기한 윤 후보에 이재명 후보는 토론 거부는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거라며 압박했습니다.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판단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특히 윤 후보 전략을 특검, 토론 둘 다 안 하겠다는 거로 평했습니다. 내가 임명하는 검사가 조사하는 특검을 하겠다. 그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고 계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선 발언 논란을 겪은 윤 후보가 토론을 피하려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법이 규정한 토론의 횟수를 늘리자는 법안을 낸 건 규칙을 바꾸는 거라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압박 수위를 더 높이려는 분위기입니다. 제3후보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TV 토론을 늘리자는 데는 찬성이라 윤 후보가 대응 수위를 고민할 거라는 관측도 정치권에서는 나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5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한파에 얼어붙은 배관을 점검하던 작업자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중국 동포 출신 4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 도착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로 A씨는 50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언 바닥을 녹이기 위한 염화칼슘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경찰 출입 통제선 안으로 배관들이 보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배관을 점검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여기 지금 관련된 병원 가셨어요. 경찰은 이 작업자가 배관을 점검하던 중 발을 헛디뎌 지상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업자는 그제 온수 배관이 동파돼 조치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다시 현장을 찾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모와 안전줄 등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건물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오늘 오전 3시쯤 경북 연천시 부감면 도천리안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안에 있던 8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숨졌고 집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가일리에서 산불이 나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전문 진화대 등 60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택 한 채가 전소됐으나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으로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 별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육군의 군사 경찰들이 자기 부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성추행 가해자는 재수사를 통해서 뒤늦게야 기소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육군 모사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 부사관이 부대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선임 부사관이 옆구리를 만지고 어깨를 잡는 등 2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범죄를 수사하는 군사경찰대 안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과장 등은 가해 부사관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단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군사경찰의 수사 내용을 본 사단 법무부는 단순 폭행은 아니고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봤지만 입건도 하지 않은 채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겁니다. 군의 생명인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신고 접수 6일 뒤 군사경찰대는 군사경찰대대 부사관, 여군 부사관 폭행이라는 참고용 보고문서를 작성해 참모장과 사단장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신고 이후 청원 휴가를 가기 전까지 열흘 동안 가해 선임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한 군 성폭력 예방 지침을 어긴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올해 6월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공군 이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관을 운영하던 때였습니다. 군사경찰 대대장 등 사건을 맡았던 4명은 지난달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성추행 가해 부사관도 군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으로 간 것은 성범죄에 대한 판단 자체를 봉쇄해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봐주기라고 해도 특별히 변명하기가 어려워요. 군사경찰대 대대장 등은 사단 법무부와 협의해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현직 검사 가운데 처음으로 공수처에 입건됐던 이규원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기소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다시 검찰로 재이첩했기 때문인데요.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일한 이규원 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며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을 면담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이 접대를 받고 곽상도 전 의원 등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김 전 차관 수사를 막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전 고검장 등은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고 고소했고 검찰은 2년 9개월 만에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보고서의 해당 내용이 허위이고 이로 인해 윤 전 고검장 등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입건한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9개월 만인 지난 17일 사건을 재이첩했고 결국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합일적 처분을 위해서란 게 공수처 설명이지만 책임 미루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했을 사안인데 이를 검찰에 미룬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의의를 훼손한 결정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이 없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3차례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위법 절차를 이유로 통째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배당나기를 맞아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율로 매수에 나서며 7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7.72포인트 하락한 3002.52에 코스닥은 5.34포인트 오른 1032.7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연말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나며 일부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한 가운데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배당나기를 맞은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하락 출발했습니다. 금융주들이 배당락 효과에 장 초반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8만 원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 SDI가 새로운 배터리 브랜드를 공개하며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내년 실적 호조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7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맹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돕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부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이 사진이 사우디가 미사일을 개발하는 현장을 촬영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미사일 개발에 사우디가 필요한 민감한 기술들이 중국으로부터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안 되자 사우디가 중국으로 눈을 돌린 것인데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군비 경쟁이 고삐 풀린 채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We're seeing all of this really fancy military technology showing up in the region, and we don't have in place any of the kind of, institutions or security norms that you'd like to see to prevent it from getting used.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려는 미국으로서는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사우디의 자체 미사일 개발로 이란이 핵 협상에 소극적으로 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인데 문제는 뚜렷한 해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지린성 차간호가 또 분주해졌습니다.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2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 방식의 빙설 고기잡이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열흘 전부터 시작된 고기잡이로 이미 어획량은 540톤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85년생 젊은 강태공의 한 어망에서만 90톤의 물고기가 잡혀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60톤만 잡혀도 행운의 상징인 빨간색을 붙여서 빨간 어망이라고 부르는데 90톤은 엄청난 기록인 것입니다. 老把头从中年把头一直传承到像马文元这样的85后的年轻把头的手中，传承了1000年，才是茶关湖东捕文化的真正的魅力所在。 지린성 차간호는 중국 10대 담수 호수 중 하나로 매년 겨울마다 2000년 동안 내려온 원시적인 방식으로 고기를 잡습니다. 차간호의 고기잡이 축제는 내년 2월까지 계속됩니다. 축제 기간 가장 먼저 잡힌 물고기는 보통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되는데 최고 낙찰가로는 한 마리에 300만 유엔이나 됩니다. 태국에서 보호종인 바다거북이가 산란기를 맞아 다시 푸켓 해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태국 남부의 백사장으로 몰려들면서 바다거북 개체 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2,400 nests a year. Compared to nowadays, we have only 300 to 400 nests a year. So it's already declined more than 80%. 그러나 코로나로 20개월 동안 여행 제한이 이어지면서 바다거북이들이 산란을 위해 다시 해변을 찾고 있는 건데요. 과학자들은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산란기까지 관광객의 출입이 없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환영합니다. Some leatherback coming back for the first time in 5 years, starting increasing from 3 nests to 16 and to 18 nests. 한편 지구온난화도 바다거북이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으로 거북이 둥지를 덮는 모래 온도가 높아지면서 수컷에 비해 암컷이 더 많이 태어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군마현의 한 상간마을 초등학교. 6학년생 30명이 졸업을 앞두고 색다른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수학여행의 주제는 우리 고장 바로 알기. これまでの学びをその修学旅行を通じてさらにどう深めるかとかそういった機会にできたらいい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ました。
첫 행선지는 34년 전에 설립된 공예 체험시설. 아이들은 퀴즈를 풀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고장의 역사에 대해 배웁니다. 이어서 마을 축제 때 사용하는 전통 가마를 구경하면서 일본 최대 크기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수학여행의 하이라이트는 군마현 식자재로 만든 고급 풀코스 저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숙박시설을 구하지 못해 이날은 학교가 호텔로, 선생님들이 호텔리어로 변신했습니다. 익숙한 듯 새로운 경험으로 채워진 1박 2일 내고장 알기 수학여행. 기존에 멀리 가는 수학여행 못지않은 호응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최근 쌍꺼풀이 없고 길고 가는 눈매의 모델을 사용한 광고들이 네티즌들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중국인을 비하했다는 건데요. 일부 업체는 실제로 광고를 내리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지 베이징 이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공개된 한 외국 자동차 기업의 신차 광고입니다. 50초 분량 광고에 등장한 여성의 눈매가 진하게 강조돼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여성 모델의 눈 화장을 지적했습니다. 동양인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찢어진 눈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辱华是个相当长一个时期里的特定现象和感受。西方自近代以来对中国人的蔑视和嘲弄从未间断。 이른바 중국 모욕으로 불리는 광고가 며칠 사이 잇따라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2년도 더 지난 유명 식품업체 광고는 최근 네티즌들의 쏟아지는 비난에 광고를 모두 내렸습니다. 역시 여성 모델의 가는 눈과 화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 프랑스 고가품 업체 광고도 같은 논란에 휘말려 업체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우리가 배척하는 건 가는 눈이 아니라 중국인을 추하게 묘사하는 것이라지만 너무 과한 반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我是一个很爱国的人，我是一个很爱国的中国人，但是我觉得事事都要上纲上线的话，那这就是一个病态了。 하지만 이런 의견은 중국이 최우선이라는 애국주의, 민족주의 목소리에 묻히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 SNS에서는 실눈을 뜻하는 미미엔이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이번 논란은 중국 내 애국주의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봄이 되면 나른해지고 또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지기도 쉽죠. 그래서 졸음 운전도 봄에 가장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겨울철에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를 조희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차량들이 줄지어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벼란간 승합차가 뛰어들어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공사 트럭으로 돌진합니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둘 다 이번 달 발생한 졸음운전 사망사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졸음운전 비율을 보면 겨울이 73%로 가장 높고 여름이 64%로 가장 낮았습니다. 봄은 70% 정도입니다. 겨울엔 바깥 공기를 차단한 채 오랜 시간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나도 모르게 이제 졸아서 눈 한번 끔뻑하다 보면 차선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고. 문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반대로 산소 농도는 낮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뇌로 가는 산소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졸음이 유발됩니다. 운전 환경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를 재봤습니다. 밀폐된 상태, 1000ppm으로 시작해 1시간 만에 5000ppm을 넘깁니다. 지금부터는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도 안 돼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아래로 떨어집니다. 농도가 2000ppm을 넘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5000ppm을 넘게 되면 참기 힘든 졸음이 몰려오게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적어도 30분에 한 번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졸음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새 중부 곳곳에 눈이 내려 오늘 아침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과 전북 북부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 다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적설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1에서 3cm, 그 밖의 지역에 1cm 미만입니다. 오늘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대신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동장군이 돌아옵니다. 내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과 산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올해 마지막 날인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 세미탄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이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강릉과 대구가 9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9도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